저기가 제물포 구락부라는 곳인데 저기요. 그러니까 구락부라는 건 뭐냐면은 클럽의 한자 음차음이요. 클럽 구락부. 그러니까 제물포 클럽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인천항이 보이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뷰가 좋은 뷰 맛집이거든요. 거기서 일본,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등등 지금 제물포에 들어와 있던 각국 공사와 공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놀던 클럽이에요. 근데 요 제물포 구락부가 이제 1905년도에 실제로 문을 닫아요. 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죠. 러일 전쟁이 이제 왜 발생을 했냐면은 1894년에 청일 전쟁 때 청나라가 지잖아요. 이제 강화 협상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도쿄와 오사카가 아니라 시모노세키였냐면은 이토 히로부미 고향이 시모노세키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부른 거예요. 최대한 청나라 굴욕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시모노세키로 부른 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디서 그 강화 조약을 하냐면은 슌판로라고 하는 보거 요리집에서 해요. 지금도 시모노세키 가면 있어요. 1층은 보고집이고 2층은 료칸이라고 해서 숙박시설이거든요. 거기 왜 가냐면은 시모노세키의 이토 히로부미의 단골집이야 거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니까요. 전쟁 끝난 다음에 내 고향으로 가라고 온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순댓국집으로 간 거예요. 이모님 한 명 더 세팅해달라고 오니까 최대한 중국 청나라 대표한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그 시모노세키 여행 가시면은 그 슌판로 지금도 영업하고 있거든요. 가시면 1층에 그 이 보고 요리집에 한 테이블은 유리 케이스로 딱 덮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토 히로부미와 이홍장이 그 시모노세키 조약 사인한 테이블이라고 보존돼 있어요. 졌으니까 청나라가 뭔가 토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개를 토해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타이완이 일본에게 넘어가요. 그 타이완이 그때부터 일본 식민지예요. 1894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식민지 한 거예요. 타이완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요동반도가 일본으로 넘어가요. 요동반도가 어디냐면은 신의주 바로 위에 있는 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반도거든요. 러시아가 등장을 했네요. 왜냐면 러시아가 그때 한참 시베리아 철도 뚫고 시베리아 만주 개발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만주의 핵심 노른자 땅인 요동반도를 가져가 버리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요구해요. 어이, 너희들이 지금 먹은 요동반도 다시 토해내고 청나라한테 돌려주라고. 여러분이 일본 같으면 토해낼 거예요? 일본이 미친 거 아니냐고. 우리도 이겼지만 전쟁에서도 우리 땅 따먹기 위해서 딴 요동반도인데 우리가 왜 돌려줘야 되냐. 러시아 웃기지 마라. 러시아가 그래? 너 이렇게 딱 기다려 하면서 옆에 친구 2명을 더 내려와요. 독일과 프랑스를 잠깐만 내 편 좀 해달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세 나라가 동시에 일본에게 압박을 가요. 요동반도 토해내라. 일본이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요동반도를 다시 토해내고 중국한테 돌려줘요. 근데 그러면 청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러시아랑 독일이랑 프랑스가 뭐 우리 뭐 없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러시아 너희는 뭘 원하는데 일본이 토해내 요동반도 우리 난 달라고. 강도가 또 강도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반도를 러시아가 가져가. 옆에 멀쭉하게 있던 독일과 프랑스는 우리도 뭐 없나 한 건 없지만 프랑스 너는 뭘 원하는데 홍콩은 영국 애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홍콩 옆에 광저우라는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 요거 우리 달라고. 가져가. 광저우가 이제 프랑스 식민지가 돼요. 그러니까 독일 너희들 뭘 원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당시 중국 청나라는 독일이 상해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산동반도에 웬 조그만 5천원 달라고 해요. 요거 진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너 다 나중에 물르기 없기 땡큐 하고 가져가라고 해요. 그게 지금 칭다오예요. 그러니까 칭다오가 지금은 인구가 1000만이 넘는 대도시지만 요때만 하더라도 갈매기가 더 많은 어촌이었거든요. 그래서 칭다오가 그때부터 99년 동안 독일 식민지가 되는데 중국 칭다오에 살던 독일인들이 마을 코리아타운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살았던 곳이 팔대관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또 칭다오 맥주고. 근데 일본은 격분해서 미치는 거예요. 자존심 상했다 됐어. 토해낸 거 아니에요, 요동반도를요. 너희들 딱 기다려. 근데 당시 일본이 뭘 판단했냐면 요거 지금 조선의 상황은 어떠냐. 민비랑 고종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여보 지금 이 동네 짱은 누구냐고. 모르겠는데 바보야 러시아잖아. 청일전쟁도 이긴 일본이 러시아한테 깨갱 엎드렸잖아 지금요. 지금 러시아한테 붙어야지. 그때부터 대놓고 고종이 일본 외교관이 오면 쌩 까버리고 일본 공사가 오면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근데 현역이 있어서 안 만나줘요. 요거를 일본 정부가 딱 보고 요거 지금 다 누가 상황 만들고 있는 거냐. 고종은 아니다. 일본 판단이. 그러면 고종이 아니면 이 모든 걸 누가 계획하고 있냐. 그 옆에 있는 부인이 계획하고 있다. 어떻게 되냐. 까딱 잘못하면 지금 요동반도 날아갔는데 조선도 지금 러시아한테 날아갈 판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죽이자. 누구를? 고종 부인을 1500명의
일본 정규군이 스탠바이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경복궁 가셔본 분은 아시겠지만 경복궁 담 높아요. 못 뛰어가. 이거 광화문이 열려야지 들어가요 이게요. 그래서 밖에 있던 일본군이 문 열어라 광화문, 안쪽에 있던 수비대장 홍계훈이란 조선군 수비대장이 무조건 이 광화문 열면 안 된다, 무조건 막아라. 근데 문이 열리네요, 일본군 들어와요. 갑자기 일본군이 들어와요. 누가 열어준 거예요 광화문을요. 누가 열어줬냐? 한 조선군 장교가 열어줬어요. 그리고 일본인들 이제 군인이 들어온 다음에 명성황후 찾으라고. 근데 사진이나 뭐가 있나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구냐 했더니 아까 광화문 열어준 그 조선인이 저 여자다 해요. 그래서 저 여자를 치기 위해서 앞에 다가갔는데 누가 한 명 또 카바죠. 이경직이라고, 지금으로 치면은 내무부 장관. 날 죽이고 명성황후를 죽이라고. 그래? 죽여주겠다. 쳐요. 누가? 아까 그 조선인 죽여요. 그리고 일본 군들이 난자를 합니다, 명성황후를. 요 인물이 우범선이라는 인물인데, 조선군 배신자 우범선이 나중에 이제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 끝난 다음에 조선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튀어요. 히로시마에 들어가서 숨어 살아. 근데 고종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객을 보내가지고 히로시마에서 일본인 여인과 살고 아들까지 낳고 있던 우범선을 기어이 죽여요. 이 아들 레미가 나중에 커서 이 아버지의 이 과오를 갚겠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요. 그 사람이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예요. 그러니까 우장춘 박사가 나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공로 훈장을 받은 다음에 울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의 과오가 드디어 나의 훈장으로서 이제 씻겨진다. 이런 식으로. 하여간 일본은 요동반도 뺏긴 게 이제 더 이상 이게 용납이 안 돼. 10년을 기다려요. 일본군 군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러시아를 칠까 말까 하다가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가 개통된 다음에 러시아와 전쟁하면 우리 100% 진다예요.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 완공 전에 우리가 러시아 치자. 청일 전쟁은 100% 우리 땅에서 저들끼리 싸운 거예요. 러일 전쟁도 마찬가지야. 러일 전쟁의 최고의 해전 두 해전이 있었어요. 선전포고도 안 하고 러시아 극동 함대의 반을 박살내버린, 여기서부터 시작 러일 전쟁이에요. 어디냐면 바로 제물포 앞바다예요. 그래서 러일 전쟁의 반은 제물포 해전이라고 해서 여기 정박해 있던 러시아 함대가 반은 격파돼 버리고 반은 자폭을 해요. 왜냐면 그냥 놔두면 일본 애들 끌고 가서 이거 분석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 배들을 쓰니까 일본 애들에게 넘길 바에는 자폭하자, 다 죽자 해서 다 자폭을 하고 스스로 수장을 해버려요. 러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1905년에 일본이. 해서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한 이후부터는 일본 귀부인의 사교장이 됩니다. 고종이 명성황후가 죽은 다음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한 미국인이 보디가드를 자처하고 나옵니다. 그 보디가드 이름이 이제 호머 헐버트라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인데, 그 자기가 고종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보디가드 해드리겠다고. 일본인들도 나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나는 못 죽일 것이다. 1905년도에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 외교권이 일본에 뺏기잖아요. 고종이 호머 헐버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한테 좀 읍소 좀 해달라. 일본 좀 막아달라고. 왜냐면 1882년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수교를 할 때 조건이 제1조항이 뭐였냐면 지금 한미 상호 방어 지역이랑 똑같은 거예요. 두 나라 중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도와준다. 그래서 호머 헐버트는 고종 이 황제의 밀서를 들고 워싱턴 DC로 가요. 근데 당시 이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안 만나줘요.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 총리였던 가스라와 테프트라고 하는 미국의 육군 장관이 만나서 도쿄에서 비밀 딜을 해요. 필리핀은 미국이 먹을 테니까 일본은 조선 먹으라고. 콜? 이렇게 해요. 그럼 쌩쌩이다. 그래서 이 비밀 협약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이미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그때 백악관 문을 열어줘요. 호머 헐버트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호머 헐버트한테 무슨 말 했냐면은, 미안하지만 조선은 이제 더 이상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나도 못 도와준다. 그때 호머 헐버트가 처음 안 거예요. 자기네 나라 대통령이 이런 기열한 짓을 한 거. 격분들합니다. 우리 대미 합중국이 이렇게 삼류국가 있냐. 내가 앞으로 조선을 위해서 싸우고 미국 너희들 한번 엿대봐라 하면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요. 2년 후에 이른바 고종이 을사늑약이 부당한 이 조약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준 열사 등등등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보내잖아요. 특사로. 호머 헐버트가 먼저 출발했어요. 호머 헐버트는 밑쪽으로 가서 독일, 프랑스 이쪽으로 해서 밑에서 치고 올라가요. 가면서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등을 거치면서 각국의 언론사 대표들을 다 만나요. 고종 황제가 특사를 지금 헤이그에 파견했는데 이준 열사가 만국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이거 안 이상하셨어요? 못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 날에 유럽 주요 일간지가 다 대서특필을 하잖아요. 을사늑약에 대해서. 그 호머 헐버트 박사가 다 사전 그 정치 작업을 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못 들어가면 이건 일본이 이렇게 정말 나쁜 짓 한 거기 때문에 일간지에 다 폭로하라고. 일제가 호머 헐버트 박사를 미국으로 추방을 시켜버려요. 미국으로 돌아간 이제 호머 헐버트 박사는 가서도 원격에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상해 임시정부의 자금 지원도 해주고 등등등. 독립한 이후에도 호머 헐버트 박사는 생존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이제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 이제 49년, 그러니까 해방된 이후에 4년 후에 해방된 대한민국에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소원을 말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호머 헐버트 박사가 그때가 나이가 벌써 90이 다 된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90이 다 된 그 호머 헐버트 박사를 1949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일 일주일 전에 제물포항 여기를 통해 가지고 초청을 합니다. 근데 한 달 넘게 배를 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꿈에도 그리던 해방된 대한민국의 호머 헐버트 박사가 돌아오셨는데 그 여독을 못 이기시고 1949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 일주일 전에 서울 삼육병원에서 돌아가세요. 그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은 내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힐 바에는 차라리 난 한국 땅에 묻히겠다라는 유언을 남겨요. 그분의 유언이 적혀 있어요. 영어로 I would rather be buried in Korea than in Westminster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에 묻힐 바에는 한국 땅에 묻히겠다고.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지만 나는 양심에 따를 뿐이다. 일본이 하는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는 것을 난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할 뿐이다. 삼국지 벽화거리라고 차이나타운의 상징물인데 삼국지를 읽으신 분들은 다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실 거고 삼국지를 안 읽으신 분들도 그림만 딱 따라가면은 도원결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삼국지 적벽대전 등등등이 다 보이실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삼국지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뭐? 연이랑 정사요. 너희들 세 명 다 하버드 가겠다 야. 삼국지 연의가 있고 삼국지 정사가 있어요. 연의는 중국어 표현으로 소설이에요. 말 그대로 소설이에요. 정사 삼국지는 오리지널 삼국지고. 그래서 나관중이라고 원나라 말기에서 명나라로 넘어가는 요 시기에 한족 소설가가 있었는데 이 한족 소설가가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정사 삼국지를 바탕으로 소설을 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원결의 삼국지거든요. 정사 삼국지 보면은 도원결이 없어요. 복숭아 나무 밑에서 오늘부터 내가 너 민증 까봐. 너 몇 년생이야? 79년생입니다. 89년생? 알았어. 79년생. 79년생? 아, 죄송합니다. 나이 많으시네. 그래가지고 이제 너 형 해라 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정사 삼국지에 없어요. 그리고 유비는 뭐 거기서 무슨 돗자리 장사하고 막 있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정사 삼국지를 보면은 관우는 살인범이에요. 관우도 본명이 아니에요. 중국 내륙에 섬스성이라고 있는데 진짜 정사의 관우는 소금 밀매업하다가 단속이 나왔겠죠. 당국에서 단속원을 때려 죽이고 도망치다가 유비를 만난 거예요. 정사 삼국지에서는 삼국이 어느 나라예요? 삼국수 뗐어 너희들?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잖아요. 여기서 최종 승자가 누구예요? 위나라잖아요. 가장 먼저 망하는 것이 유비의 총나라예요. 유비 관우 장비는 삼국지 정사에서는 초반에 아웃이에요. 그냥요. 주연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보로 나와요. 정사에서는요. 유비 관우 장비 다. 정사 삼국지의 주인공은 누구냐? 조조예요. 조조. 일단 최종 승자는 조조니까. 그러면 왜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듣보잡인 유비관우 장비를 삼국지 연의에서 주인공으로 만들었냐? 왜? 유비가 자기가 한나라의 왕실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한나라는 지금 중국의 정체성 그대로예요. 한족. 한자가 나오는 건 다 유비 쪽에서 나온 거예요. 한족, 한자, 무슨 이제 그래서 원나라는 몽골족이 만든 나라지 않습니까? 원나라가 망하고 이제 명나라가 건국될 때 그 나관중이요, 이 원나라한테 콤플렉스가 너무 있어가지고 다시 한족들에게 프라이드와 이런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 가지고 듣보잡이었던 한나라, 그러니까 한족의 시조인 유비를 확 키워버린 거예요. 한족들이요 프라이드를 갖고 힘내고 파이팅하자. 장비는 뭐예요? 장비는 돼지고기 정육점했어. 진짜로 원래 장비는 정육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모든 중국 고사 성어 등등 표현들이 다 지금 적혀 있는데 이 추풍 오장원이라고 해서 오장원이 이제 제갈공명이 맨 마지막에 죽은 곳이에요. 이거는 정사 맞습니다. 칠종칠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꾸며낸 스토리인데 지금의 베트남 남만국으로 이제 제갈공명이 치고 내려갔는데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해서 잡았어. 그 나라의 이제 왕을요. 그래서 잡은 다음에 풀어줘요. 풀어줬는데 얘네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또 공격을 해. 또 잡아. 제갈공명이 베트남의 왕을 7번 잡았다 7번 풀어주니까 나중에 베트남 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제갈공명이 진짜 항복을 했다가 칠종칠금인데 이것도 정사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이제 제갈공명이 베트남을 정벌한 다음에 다시 중국 대륙으로 넘어갈 때 오수라는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닥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폭풍우가 불어닥쳐가지고 이제 강이 범람해서 못 넘어가니까 저기 잡혀있는 저것도 그림을 저렇게 그렸냐. 베트남 왕은 무슨 인디안으로 그려놨어요. 저 베트남 왕이 얘기해 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원기들이 지금 이 강에 있기 때문에 이 원기의 한을 풀어줘야지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그 원기를 풀어줄 수 있냐? 사람 목을 그럼 잘라가지고 강물에 던지면 된다. 제갈공명은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내가 건너가기 위해서 뭘 하냐? 만두. 그치. 그럼 사람 모양 얼굴 모양의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가지고 제사 지내자 해서 만든 게 이른바 중국인들이 말하는 만두의 시작이에요. 기만하다, 원래 만두의 한자 자체가 기만하다 할 때 만자와 머리 두자예요. 그래서 만두가 만들어졌다. 자, 올라가시죠. 자, 올라오시면서 들으시는데 이 삼고초려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산속에 숨어있는 제갈공명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가지고 유비가 3번 초가집을 찾아갔다. 삼고초려 정사에 보면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유비가 제갈량의 집을 3번 방문했다. 끝. 그러니까 정사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을 때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유비가 뭘 믿고 그 듣보잡 제갈량을 데려와요. 3번 간 이유는 정말로 와라 이게 아니라 가가지고 주변의 평판을 저는 봤다고 보거든요.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어떠냐, 정말 실력이 있냐. 그러니까 3번 그 동네 방문하고 아, 이 정도면 괜찮다 싶어서 스카우트를 했다. 대표적인 창작극이 나왔습니다. 도원결이. 정사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시안이 그 중국의 지난 100년을 보려면 상하이로 가라고 하고, 지난 500년을 보려면은 베이징을 가라고 하고, 중국의 지난 3000년을 보려고 하면은 중국 시안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중국 시안이 중국의 하나 둘 셋 5 왕조의 수도였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진나라의 수도가 이제 시안이었거든요. 가시면은 그러니까 진시 황릉은 있는데 아직까지 발굴은 안 됐어요. 커다란 여산이란 산이 있는데 아직까지 발굴 안 한 게 중국 당국도 겁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사마천이 쓴 사기를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수은으로 깔려져 있고, 들어가는 순간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다 죽게 설계가 돼 있다라고 해서 쉽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뭘 발굴했냐면 진시황릉 바로 옆에 있는 병마용이라고 진시황의 사후에 지키는 병사들을,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게 전체 병마용의 지금 10분의 1만 발굴한 상태예요. 나머지 다 아직까지 묻혀있어요. 1975년도에 한 농부가 우물 캐다가 우연히 발견을 한 거거든요. 이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지금 발굴된 병마용만 한 300개, 400개 정도가 되는데 하나도 얼굴이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만든 거고, 발굴됐을 때만 하더라도 컬러, 색채가 다 페인팅이 돼 있던 상태였어요. 사람 모습 그대로. 근데 발굴하는 순간 공기와 접촉해가지고 갑자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중국 당국이 이제 독일과 이제 프랑스의 기술진을 몰라가지고 똑같이 색칠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중국 당국이 나중에 기술이 발달되면 그때 발굴하자 해서 나머지 9분의 1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만 인데도 불구하고 병마용이 들어가면은 뭐 여러분 얼만큼 스펙타클한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랜드 캐년에 가셔도 그랜드 캐년이구만, 산 싣고 가자 이거인데, 병마용 가시면은 저기도 모르게 와 소리가 나. 이걸 사람이 만들었냐? 근데 그 중국 현지에 있는 유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중국에 남아있는 오리지널은 병마용 저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요것도 75년도에 발견된 거거든요. 몇 년 전만 발견됐어도 이건 다 박살났어요.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에 의해 가지고. 나머지 싹 중국의 모든 보물들과 국보들은 다 어디 갔냐? 지금 타이페이에 있어 지금요. 자금성이,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자금성이 오리지널 이름은 아니에요. 지금 자금성은 국립고궁박물원이에요. 박물관. 근데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어디 갔냐? 장개석이 대륙을 포기하고 타이페이로 빠질 때 싹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베이징 자금성에 있어야 될 모든 국보급들 보물들은 타이페이에 있는 국립고궁박물원에 다 있어요. 그래서 중국 현지에 있는 그 보물들은 다 요거 빼고는 짝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그나마 좀 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있던 뭐 공자묘 아니면 무슨 뭐 이게 예전에 뭐 춘추 전국시대의 유물들, 이거는 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의 광란인 문화 대혁명 때 홍위병이 다 박살냈어요. 특히 가장 아주 열심히 박살낸 게 뭐냐면 유교나 성리학에 관련된 건 다 박살냈어요. 이것 때문에 중국 망했다고. 그래서 중국의 각 도시마다 공묘라고 있어요. 공묘가 공자를 모신 사당이거든요. 또는 문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은 중국 가시면은 뭐 시안, 뭐 충칭, 베이징 등등 다 이 공묘, 문묘가 있는데 이상한 걸 발견하신 게 뭐냐면 모든 비석들 있잖아요. 다 사선으로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요. 이게 홍위병들이 다 도끼로 반토막을 낸 거예요. 이걸 내가지고 나중에 문화대혁명 끝난 다음에 다 이 접착제로 붙인 거예요. 그리고 공묘 건물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는 다 레플리카, 복제품.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게 각국지계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쪽은 외국 그 조계지였어요. 프랑스, 영국 등등 조계지고 저 뒤쪽에 가시면요 조선지계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기준으로 해서 저쪽은 조선 땅, 이쪽은 외국 조계지, 그 경계석이에요, 저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왼쪽으로 보시면 메가더 장군 상 보이시죠? 인천 상륙작전이 바로 저 앞에서 이제 실시가 됐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1950년 9월 15일 밤 자정 12시에 본격적으로 실시가 됐거든요. 배경은 다 아시겠지만 당시 인민군들은 낙동강까지 치고 내려와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낙동강을 건너는 순간 부산까지 점령되고 다 적화 통일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메가더 장군이 원래 상륙 전문 장군이었어요. 2차 대전 때부터. 상륙하자 중간에서 허리를 끊어버리고, 모든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보급이죠. 인민군의 보급 라인의 중간에서 허리를 끊어버리면 된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해요?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것은 군산이었거든요. 군산 상륙작전. 근데 너무 남쪽이다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안은 삼척이었어요. 삼척으로 상륙하자. 근데 뭐가 있냐면 태백산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넘냐? 가장 위치적으로 이상적인 곳이 인천이었는데, 인천은 뭐가 또 큰 단점이냐면 조수 간만의 차가 몇 메타인 줄 아세요, 여러분? 10m예요. 이 높이가. 그래서 군함과 이 상륙선이 도저히 여긴 접근을 못한다 가 된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참 머리를 잘 쓴 게 뭐냐면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다. 인민군은 절대로 우리가 인천으로 상륙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인민군도 분명히 인천으로 상륙할 것 같은데 인천은 불가능하니까 절대로 미군이 인천으로 상륙 못할 것이다 라고 적어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미군은 나름대로 또 성동격서 분산작전을 펼칩니다. 군산에 공수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삼척에 공수 때려버려가지고 진짜로 군산과 삼척으로 상륙할 것이다 라는 쇼를 해요. 그리고 그 미군 공병대한테 정확하게 인천 만조대 10m 높을 때가 언제냐 계산 때리라고 해요. 그게 1950년 9월 15일 자정 12시였어요. 그때 가장 물이 높아요. 그때 지나면은 미국 군함과 수송선은 다 갯벌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려면은 요 앞에 보면 팔미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그 팔미도에도 지금도 등대가 있어요. 그 팔미도에 있는 등대가 불이 켜져야지 인천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상륙해야 되는지 육안으로 보일 거였거든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미군이 아니라 켈로 부대라고 해서 우리나라 특공대 특전사를 보내요. 그때 팔미도가 이미 인민군에게 점령되는 상태였거든요. 가서 인민군 다 없애버리고 팔미도 등대를 접수한 다음에 12시 이전에 불키라고, 불이 들어오면은 팔미도를 점령한 거로 알고 미군 수송선이 일제히 인천으로 상륙하겠다 라고 해요. 그래서 켈로 부대, 우리 특전사 요원들이 10명이 팔미도에 상륙을 해요. 치열한 백병전을 펼쳐가지고 인민군들을 다 사살하고 드디어 등대에 올라갔는데 파이프가 없는 거예요. 이거 등유를 떼가지고 불을 켜야 되는데, 그래서 12시는 다가오고 있어요. 15분 전이야. 11시 45분이요. 15분 내로 이거 등대를 안 키면은 인천 상륙작전은 실패해요. 모든 켈로 부대원들이 우린 다 이제 끝장났다,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 못하는 것인가 절망을 하고 있는데, 진짜 거짓말 같은 일인데 손을 딱 땅바닥에 잡으니 되니까 파이프 거기 있는 거야. 연결을 해요. 그래 정확하게 12시에 팔미도 등대를 점화합니다. 그걸 보고 메가더 장군이 일제히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요. 아참 인천 상륙작전의 작전명이 크로마이트 작전이거든요. 크로마이트는 그냥 일반 광물이에요.
화강암 이런 것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크로마이트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뭐 특수전 참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든 군 특수작전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으면 다 들통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크로마이트 작전 이름을 미군 측에서 뭐 월미도 팡팡 작전이다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인천으로 상륙하는 거 알겠죠. 자, 우리가 홍예문이란 터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홍예문이 홍예가 무지개란 말이거든요. 무지개 홍자, 무지개 예자. 홍예문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아요. 남대문에 있는 그 게이트도 아치형 무지개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홍예문이라고 해요. 여기는 홍예문을 왜 만들었냐면은 지금 요 앞에 보이시죠? 저기 이제 인천 항구가 보이는 요쪽. 여기가 싹 다 일본 조개지였어요, 요 앞에가. 근데 점점 일본 인구수가 늘면서 집 지을 땅이 모자랐잖아요. 여러분 뒤로 보시는 저쪽 있죠? 저기는 조선인들이 살던 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인들이 여기 조개지에서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야 그러면 조선인 땅 우리가 먹자. 땅 모자라니까. 처음엔 그런 거 아니라 옆에 있는 중국 조개지에 새들어 들어갔어요, 일본인들이요. 중국인들이 그걸 가만 놔두나? 월세를 엄청 비싸게 부른 거예요. 너희들 살려면 돈 많이 내라 해.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야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조선인들의 거주지에 우리가 들어가자. 이쪽 북쪽에요. 샜는데 여기로 가려면은 이때는 그때가 터널이 없었어요. 여기가요. 삥 둘러가야 돼요. 중국 조개지 돌아서 저쪽으로. 너무 멀다. 그럼 여기다가 터널 하나 뚫고 바로 일본 조개지에서 조선인 거주지로 가는 터널 뚫자. 그래서 요 밑에 터널을 지금 뚫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발을 디딛고 있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응봉산이란 산이에요. 100% 화강암산이에요. 여기가 1908년도에 여기를 뚫었어요. 그게 러일 전쟁 직후잖아요. 일본군 신났지. 이겼으니까. 일본군 공병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가지고 구멍을 뚫고 터널을 만드는데 안 뚫려요. 2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906년도에 시작해가지고 러일 전쟁 끝나자마자 2년 동안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렸는데도 안 깨져 이게요. 2년 동안 겨우 뻥뻥뻥뻥 해서 겨우 뚫었는데, 일본 공병대들은 다이너마이트만 설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땅 캐고 하는 건 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일본 측 기록에만 다이너마이트 폭파로 조선인 노동자가 50명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측 기록이 50명이면 공 하나 더 붙이는 게 합리적이에요. 500명이 다이너마이트로 죽은 거예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홍예문이 아니었어요. 혈문. 피가 아니라 구멍혈자. 구멍이 뚫렸다고 해서. 해방 이후에 혈문이 너무 끔찍하니까 홍예문, 아름다운 무지개 문으로. 참, 그리고 여러분 저기 지금 그 축대 옆을 보시면요, 마른 목골이잖아요. 마른 목골로 지금 그 벽이 만들어져 있죠. 저렇게 마른 목골로 만들어진 건 다 일본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뭐 구마모토성이라든지 뭐 오사카성 같은 일본 성 가시면 축대가 다 저렇게 마른 목골로 돼 있죠. 저거를 외식사키라고 하거든요. 마른 목골로 돼 있는 건 다 일본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뭐예요? 품자사키라고 해가지고, 품자 네모 사각형 3개 품 한자로. 우리는 품자사키라고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건 다 일본식 외식사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서울 광화문 옆에 북촌에 가도 이렇게 마른 목골로 쌓여 있는 그 집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 일제강점 이후에 일본인들이 북촌에 많이 들어가 살았거든요. 그때 만든 축벽들이에요. 자, 홍예문 안에 들어가시면 천장 위쪽을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인민군과 교전을 벌이다가 나온 그 총탄 흔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일본 조개지에서 조선인 거주지를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앞에 그 문 터널 아치를 보시면은 그 화강암이 쌓여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안쪽은 커다란 한 돌산이에요. 돌산 바깥 외부에 지금 그 타일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본 자기들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목골로 이렇게 안전하게 축대를 만들고, 지나가시면 알겠지만 조선인 거주지역은 그냥 놔둬요. 자연석 그대로 무너지든 말든. 저기 자연석이잖아, 바로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답동성당이 만들어진 거는 일단은 1880년대 초반이 맞는데, 지금 이 건물 자체는 이렇게 로마네스크 형태로 만들어진 건 1937년이에요. 그래서 약간 애매모호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있던 건물을 오리지널로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고, 왜냐면 명동성당이 1898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요거 원래는 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양쪽으로 탑이 2개가 또 생기면서 약간 변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로 치면은 이 건물은 1937년도에 요 모습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성당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 인천 민주화의 상징이 여기거든요. 지나가시면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동그랗게 생긴 저기 돌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병인 박해 때, 1866년 병인 박해 때 카톨릭 신자들을 처형시켰던 처형 도구였어요.
답동성당이 이제 그 유명해진 게 뭐냐면은 1975년도에 혹시 인혁당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1966년도부터 한국 천주교가 이제 우리나라 민주화 시민 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 답동성당에서 시작됐어요. 이 답동성당은 뭐 저도 천주교 신자지만 그 메리노르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가톨릭 선교회 신부들이 이제 만든 성당이 여기예요. 미국인 신부들이 이제 이 성당을 만드신 다음에 1975년도에 인혁당 사건이 뭐냐면 인민혁명당이라고 해서 1972년도에 유신헌법을 박정희가 만들었죠. 당연히 젊은이들이 일어났어요. 유신헌법 철폐하라고. 그게 됐던 것이 1974년도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이제 이 시위를 하는 배우들 찾아내라고 일망타진해라 해가지고 중앙정보부에 지시를 내렸는데 검거 대상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윤보선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검거를 못 하잖아요. 야, 됐고 윤보선 대통령 어떻게 우리가 체포해 오냐? 좀 덜 알려진 약간 진보 인사들 좀 잡아가지고 우리가 처형시키자 해서 학원 원장, 무슨 회사의 상무 이런 멀쩡한 시민인데 조금이라도 박정희 물러나라 했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8명을 끌고 와요. 8명을 끌고 온 다음에 이제 군사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거든요. 사형 판결을 내린 다음에 너 불어라. 너 박정희 정권 뒤집어 엎으려고 했냐 안 했냐. 엄청나게 고문을 어느 정도 고문이었냐면요. 그 기록에 따르면 그 부검 결과의 하나가 너무 두들겨 항문으로 대장이 쏟아져 나왔을 정도로 고문을 했어요. 그거를 이 답동성당에 이제 그 시노트 신부라고 계셨어요. 시노트 신부, 미국인 신부거든요. 시노트 신부가 처음 재판 과정부터 끝까지 법정에서 고함을 치면서 항의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재판이냐!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그 재판 과정에서 박정희는 히틀러다! 라는 말까지 썼어요. 그럼 당연히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동성당이 뭐하는 성당이고 저 시노트라는 미국 신부 뭐냐고 했겠죠. 그 결국에는 8명을 사형 선고를 내려 1975년도에. 증거는 항문이 쏟아질 정도로 고문을 한 다음에 그 지장 찍은 거, 이거. 그리고 사형 판결 받은 다음에 18시간 후에 바로 교수형 집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국제 엠네스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법살인이라고 했었어요, 그때요. 그때 여기 시노트 신부님이 뭘 했냐면은 내가 들은 거 바에 따르면 고문이 심해가지고 시신이 지금 훼손됐을 거라고 시신 탈취하라고. 그래서 시노트 신부님이랑 이 답동성당 신자들이 가가지고 바로 화장시켜버렸거든요. 증거가 나오면 안 되니까. 화장하기 직전에 시신을 하나 탈취했어요. 그래서 이거 증거라고 우리 세상에 공개해야 된다고. 근데 박정희 정부에서 포크레인을 갖고 와서 그 시신을 탈취해서 바로 화장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건 법정이 아니라 이건 오물이 가득 찬 변소다라고 외쳐요. 미국인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답동성당에 있는 모든 미국 신부들 다 국외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시노트 신부님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인혁당 사건 그거를 일단 전 세계에 알리신 분이고, 그리고 재판이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일반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비, 자기 개인 신부님 월급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걸 다 털어가지고 이제 동아일보, 그때 이 중앙일보 등등등이 이제 그 신문 기사로 실으려고 했어요. 돈 줄 테니까 실으라고. 당연히 실렸나? 못 실리죠. 그 사전 검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외 추방 당하실 때만 하더라도 시노트 신부님이 거의 거지 알거지로 쫓겨나셨어요. 그 87년도에 이제 6월 항쟁 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태평로에서 많은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 인천에서는 이제 답동성당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동성당 신부님들이 다 시위대들을 보호해주고 잡아가려면은 나를 먼저 잡아가라. 그리고 이제 여기 나주몰 신부님이라고 있을 거예요. 미국 신부님인데 무려 40년 동안 여기 그 주임 신부님 하셨던 미국 신부님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몰랐지만 인천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 운동이 일어났어요. 시민 운동 하다가 들어오는 건 못 잡아간다. 이 학생들을 잡아갈 바엔 나를 끌고 가라 했어요. 요 바로 앞에 보면 신포시장이에요. 그 신부님 굉장히 검소하셨어요. 평생 여기 인천 여기 답동성당에서 사시면서 식사를 뭐로 하셨냐면 만두로 하셨어요. 신포시장이 바로 옆에가 중국 조기지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 만두 테크닉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만두를 팔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 신포 우리만두라는 브랜드 아세요?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나신부님께서 내 평생 반은 신포 우리만두를 먹고 살았다. 90 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시노트 신부님은 인혁당 사건 이후에 박정희 정부가 이제 강제 추방을 시켰고, 여기 보이는 그 나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2010년인가까지 40년 동안 여기 인천교구 주교로 있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민주화 운동을 다 주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직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방송용 버전 말고. 고성 22사단 40km 행군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이거 비슷하지 않을까? 이게 만약 고문이라고 하면 전 다 물어버릴 거예요. 비밀, 국비 이런 거 없어요. 나라 팔아먹을 수도 있어. 아니 애기들 어린 친구들 많았는데 대단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지금 세포 분열을 맹렬하게 할 때잖아요. 저는 세포가 없어지고 있잖아요.